학생 창업 솔직히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잘 창업에 임하면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버티지 말고 과감히 그걸 버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 지원만 기대하고서 창업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좀비가 된다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강연을 맡게 된 창업 3년차 29살 박세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강연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결코 성공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다만 학생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어떤 경험들과 성취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 다른 분들과 나누고 또 그거를 참고 삼아서 학생분들께서 창업하실 때에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연단에 섰습니다. 네, 저는 한류 영상을 활용한 스페인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대륙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 추산으로 13년도에 약 130만 명의 한류 팬이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작년에는 1,8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 중에서 북미 지역을 제외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한류 팬의 수는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지 않을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왜 공부하죠?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성에 의해서 영어를 이제 외국어를 학습을 합니다. 스페인어권 한류 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의 SNS 가서 댓글을 남긴다든지, 그다음에 번역 없이 노래를 알아듣는다든지, 또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로 나와 있는 책들 대부분 보시면요, 딱딱한 문법서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강의들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오래 공부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면 다 공부를 그만두거나 이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 영상을 활용해서 즐겁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런칭을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성과가 이제 한 36,000명 정도가 88개 국가에서 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한데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10만 명 정도가 가입을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온라인 회사 중에서는 1등 회사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좀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 칠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 하면 이제 초기 기업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번 기수에 합격을 해서 칠레 지사를 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생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2016년 3월에 동아리 형태로 프로젝트성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험 부족.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이 창업을 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봐도 꽉 채울 정도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창업하시려는 분들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막 돌아다니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 정리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문제점이 뭔지, 풀고자 하는 솔루션이 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어떤 형태인지, 누구한테 팔 것인지 등등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템이 기획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구현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또 이 서비스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당연하게도 이제 자금이 부족합니다. 등록금만 내도 아주 머리가 아픈데요. 창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내려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도 넘게 걸리는데요. 저희도 한 1년 3개월 정도는 월급 없이 팀원들이 다 주말에 또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창업에 몰두를 했었습니다. 체력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죠. 보시면 저희 학교 어디 소모임실 같은 데서도 많이 일을 했고요. 또 무료로 제공되는 공용 공간들이 뭐 학교나 학교 기관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일 열심히 많이 했고요. 또 식비 아끼려고 도시락도 많이 싸고 다녔고 지금도 많이 싸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력 부족도 사실 되게 힘듭니다. 다행히 저는 좀 좋은 팀원들을 잘 빠른 시기에 만나서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기획은 다 돼 있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됐는데 개발할 사람이 없다든지, 개발할 사람은 막 3명인데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냥 숫자로만 계속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인력을 구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학생 창업, 그래도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험이 부족해서 어렵지만 아주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는 창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뭐 세무서 가서 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든지 세금 낸다든지, 또 저도 나름 채용도 해봤거든요. 맨날 이제 서류 탈락만 하다가 또 면접 탈락만 하다가 채용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창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 학생 때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좀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뭐 스타트업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근데 다양하게 오히려 경험하다가 내가 몰랐던 내가 이걸 잘하네? 이런 적성을 찾을 때 있고 재능을 찾을 때도 있고,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던 일이 재미없구나, 이거 업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실례로 저희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만 하는 약간 외골수였는데, 이게 개발자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이것도 좀 이해력이 좋구나 하는 약간 재능들, 적성들을 발견해 나가서 지금은 훨씬 빠르게 일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래밍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 개발자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즘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이 의외로 재밌구나 라는 걸 발견해서 어떤 마케팅 자동화와 관련된 서적도 읽었고, 지금은 저희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재능이라든지 즐거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학생 창업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이 잘 맞아야 되고 뭐 틀어지지 않고 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은 있지만, 정말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3분의 1을 이제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사람으로 풀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이제 창업을 계속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치열하게 일할 땐 치열하게 일하고 또 놀 때도 치열하게 놀면서 좋은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규모가, 이런 규모가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로망이고 낭만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들끼리 좋은 사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래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창업 배수진 치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일단 제가 제목을 땄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플랜 B는 없다, 여기서 포기는 없다 이러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창업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 되게 그 부분도 되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수진은 치고 사업은 하지 말자라는 어떤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분들한테는요. 왜냐하면 원래 창업 그냥 일반인들이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해도 망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업인데, 하물며 경험 없이 시작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망하기 쉽겠습니까?
그럴 때 다음 스텝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항상 저희 회사에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하자. 1년을 사업을 했는데 브레인스토밍만 하다가 디자인 콘티 다 짜놓고 개발도 다 해놨는데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좀 아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설령 망했다 가정하고요. 너 그동안 일 뭐 했는데, 너 2년 동안 뭐 했는데 했을 때 저는 10만 명 들어와서 이용하던 서비스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로 매출도 내봤습니다. 저 무에서 유 창조해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성과들과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물을 목표로 잡으면 중간에 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그걸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출시는 하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판에 힘든 2달 이겨내고 출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출시가 되면은 또 이제 판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요, 뭐 다양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상을 받는다든지 정부 지원상을 받는다든지 투자가 뭐 유치된다든지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기록을 남기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신만의 무기를 갖추자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끼리 하면 다 아마추어라서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근데 약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갖춰서 월급을 뭐 얼마를 받을 거면 그 정도의 아웃풋은 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무기를 갖추면서 창업을 하자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예를 들면 저희 개발자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는 한 5, 6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배 이상의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도 틈틈이 학원 다니면서 원래는 뭐 2D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3D 모션 그래픽까지 조금 취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실력을 키우면서 하다 보면 설령 망하더라도 찾아주는 곳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뭐 창업 망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학생 창업이 많이 사실 부족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잘 창업에 임하면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번의 도전에 대한 스토리를 가져오셨다고 하시는데요. 브랜딩 디렉터 김진양 강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사실은 제 나이만큼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했고 성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번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33번의 실패. 하지만 결론은 나를 브랜딩하는 것. 나를 창업하라.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의 현재 모습만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김진양 너는 예쁘니까. 그래, 너는 부잣집 딸이니까. 이렇게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중에 오해를 하셨나요? 네, 웃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오해 안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였고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는 저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포장마차 분식집에서 저희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삶의 치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하다고 해서 꿈까지 궁핍하게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꿈은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꿈의 크기가 클수록 깨어져도 그 꿈의 조각이 깨어지더라도 그 조각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실패와 고통의 연속
보이시나요? 생활보호 대상자의 고3 때 아버님께서 별세하시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퇴를 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단계의 유혹 때문에 사실은 울산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지만 다행히 다단계는 안 갔어요. 대신에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했고요. 그때 장사를 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5배가 올랐거든요. 제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장사를 잘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연이율 38% 사채 나오죠. 그랬던 제가 카페를 하게 됩니다. 홍대에, 그것도 지하에 있는 카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카페에서 카페를 할 때 연이율을 좀 높은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카페를 하면서 이때 또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저는 요리를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 하루 일매출이요. 일매출이 처음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일매출이 60만 원까지 올랐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매출이 올랐고 6개월 만에 대출을 다 갚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살 시도 나오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슈즈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M2W 뭘까요? M이 2번 나와요. W가 하나 나오고 뭘까요?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결국은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상품을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마케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그 물건을 파는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습도에 따라서 그 물건에 호감이 생기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물건이 웬만하면 다 좋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브랜딩하는 것밖에 답이 없겠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파는 물건보다 중요한 거는 고객이 왜 나한테 이 물건을 사야 되는가? 이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사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SNS를 오래 해왔습니다. 거의 10년 차 해왔는데요. 항상 변동 없이, 변함 없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시대고요. 내가 상품이고 내가 브랜드인 시대가 왔습니다. 나를 브랜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될까요? 생각지 못했던 의외성.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카페 할 때였어요. 일본인 연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디저트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했습니다. 뭐라고 검색했냐면 일본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과연 뭘까 검색을 했고요. 그거를 예쁘게 초콜릿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드렸어요.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서빙을 나가자마자 그분들이 놀라고 막 가와이 가와이 이러는 거예요. 귀엽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음 행동으로 뭘 취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겠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SNS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의외성을 줬을 때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고객 감동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심플. 절대 어려우면 안 돼요. 정말 쉬워야 되고요.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품이든지 내가 나를 브랜딩할 때에도 심플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브랜드를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듣기에 어떠세요? 어렵죠? 그래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뭘로 브랜딩했냐면 그냥 제 이름 석자로 브랜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정성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걸 그대로 글로 표현해서 올렸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제가 창업을 수없이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그 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부딪혔고요. 도전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치. 과연 내가 판매하는 이 물건에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가치가 빠질 순 없죠. 저는 여러 가지 창업을 해오면서 그 창업만이 내가 갈 길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했을 때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몰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많은 배움을 깨달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내가 멈춰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버티지 말고 과감히 그걸 버리고요. 새로운 것,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일이 힘들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의 일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고 더 큰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앞으로 좀 더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자분은요, 저는 경험을 말씀드렸다면 이분께서는 실제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 명칭을 말씀드릴 때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창업학위 있나?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학위를 받았겠죠. 물론 제가 자랑스럽게도 8번째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창업학으로. 생긴 지가 10년이 아직 안 돼요. 다행히 제가 10위 안에 드는. 저도 사실 창업을 했었어요.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교훈이, 나는 창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은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얘기합니다. 창업하지 말라. 창업이란 학문이 사라지고 정부에서 창업 지원이 없어지고 아무도 창업을 안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겠죠. 근데도 창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창업하지 말라. 먼저 창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창업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를 연상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창업을 했다. 그 준비 단계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준비 단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에서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사람은 창업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실제로. 취업하기 힘들죠. 청년 창업률이 올해 조사한 바로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경쟁률을 봤더니 65대 1이더라고요. 그게 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는 사람들 잘 될까요? 과연 그게 최선인지 한번 본인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준비가 덜 된 사상 누각형.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집은 뚝딱뚝딱 하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기반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바로 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그림의 조합이 있습니다. 체리와 좀비. 소위 정부 지원 의존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체리 피커라고 많이들 하죠. 알맹이만 쏙쏙 뽑아 먹는. 그래서 체리를 나타냈고요. 이 체리 피커로 시작하게 된 창업은 결국은 좀비 기업이 됩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생물도 아닌 시체. 많은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하는 데 한 4년 이상이 걸렸고요. 사업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정리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이라든지 여러 대출 문제들 때문에 정리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폐업공화국이다. 통계로 보면은 폐업공화국이에요. 창업 1년 차에 망하는 비율이 40%. 물론 저거는 소상공인 업종 중심으로입니다만 자영업 생존율 저거는 이제 3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3년 이내에 접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 계약을 3년을 하기 때문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 아까워서 3년을 끄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따지고 보면 자영업 생존율 17%는 실질적으로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생태계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 때 자기 돈 갖고 창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투자 유치를 해서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100명 중에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한 명이 성공할 확률. 창업에서 성공한다는 게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창업 성공의 기준은 재무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할 수 있는 그 수준 또는 M&A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매각했을 때 재무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견기업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중소기업을 졸업한 그 기준에 이르르면 재무적 성공으로 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비율이 미국에서도 투자받은 1% 중에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받을 수 있는 확률 1%와 그 중에 엑시드에 성공할 수 있는 0.03%를 곱해보면요. 100만 분의 3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100만 분의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적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서는 투자를 유치를 못해서 아이디어를 접어버리는 99% 실패를 그냥 묻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99%는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정부에서. 작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창업 생태계라고 해서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서 3가지 큰 테마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미국과 같이 창업자가 자기 돈 안 내고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민간의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그리고 정부 주도로 창업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간 주도로 창업 생태계 구축될 수 있게 이런 3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 번 실패했을 때 아까 먼저 사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패한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게 자양분이 돼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갔을 때 결국은 창업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저거 같아요. 실패를 보는 시각의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한 번 하게 되면 정부의 창업 지원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좋은 글씨가 박히죠. 이 사람은 실패한 창업자. 굳이 좋은 글씨를 안 박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신용불량,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같이 극빈자 생활을 해야 되고 실패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이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발달된 곳은 7.8기
또는 내 스스로 창업을 하려면 100만 번 정도 하면 3번 정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 실패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창업공화국이죠. OECD 국가 중에 신설 법인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중에 많은 기업들이 5년, 10년 후에는 없습니다. 청년 창업을 전체 창업으로 놓고 봤을 때 약 22% 정도가 청년 창업 비율입니다. 업종으로 따지면요, 다양한 업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기술 창업 관련된 업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청년은 애국자로 표창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제일 망하는 업종이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실까요? 쇼핑몰, 커피, IT.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주류를 다루는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반 주점, 유흥주점, 간이주점 등등등. 폐업하는 5년 내에 폐업하는 청년 창업의 7개 업종이 주류를 다루는 업종입니다. 술 장사하면 망해요. 그럼 거꾸로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제일 오래 버티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의외의 업종이에요. 푸드트럭 제조업. 우리나라에 핸드폰만큼 수가 많은 게 뭐죠? 자동차. 예,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가 많으면 뭐가 많아야 되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가 많아야 되죠. 망하지 않고 버티는 상위 1순위가 카센터예요. 그리고 상위 업종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창업을 해서 유지되는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인테리어 업종이 또 오래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인테리어 업종은 많이 망하기 때문에 흥하는 업종입니다. 망하면 간판 바꿔야 되죠.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죠. 설계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종은 지속 가능한 상위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올해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이 7,796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창업 지원으로 풀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을 할 때 저 창업 지원만 기대하고서 창업을 하면 좀비가 된다 그랬죠. 절대 저 창업 지원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자금이지 저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창업 지원 대상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한 지 7년이 넘으면 창업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창업 지원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은 과연 몇 살까지일지. 저도 사실 집에 가면 청년 행세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법령을 봐도 저는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일 관대한 데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만 39세.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예. 청년이 아니면 뭐죠? 예, 중장년이죠. 예, 중장년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는 만 34세까지, 국세청은 15세부터 34세, 통계청이 제일 낮습니다. 29세까지.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살아가는데 인생을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생을 기왕 할 거면 젊을 때 해라. 이거는 앞에 두 분 맥락하고 똑같아요. 왜냐? 사업을 벌이다가 자금을 융통을 해서 썼는데 실패를 했어요. 청년의 경우엔 나 하나만 실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재기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식구들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나요?
식구들의 생계,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녀들의 배움의 그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분들은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전에 지인들에게 먼저 손을 벌리죠. 만약에 내가 망하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적인 곤란을 같이 겪게 됩니다. 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해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80세라는 인생으로 나눴을 때 청년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아침 준비해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점심때쯤 40세가 점심때죠. 그때가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까지 또 생깁니다. 그럼 40세 이후부터는 내가 낳은 자식들과 부모님들도 슬슬 은퇴하실 시기가 되죠. 부모님들도 부양해야 돼요. 이중 부양의 고통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벌어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0세인 저녁 시간 이후를 정부 지원으로 살아야 되는 암담한 상황이 돼요. 정부 지원은 65세부터 시작되죠. 고령 지원은. 어쨌든 이 인생 하루살이에서 청년들은 이제 막 아침을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풀리지 않을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콘서트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강사로 참가하신 분들 저 포함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사전에 질문 주신 몇 가지들을 저희들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년 창업가이신 박세빈 대표께서 왜 국내가 아닌 칠레에서 뭐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투자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은 어떤 칠레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우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남미를 목표로 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찾아본 것도 있고, 근데 그때가 16년도 4월인가요, 5월인가 되게 이른 시기였어요. 제가 창업 막 시작했을 때요. 근데 그냥 그때 막연하게 와 여기 이 프로그램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회사가 좀 커지고 이제 진짜 서비스가 나올 쯤이 되니까 이런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8년도 1월에 이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썼고 지원서를 썼고 한 4개월 정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5월에 이제 합격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 중남미권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도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뭐 되겠어 하고 안 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또 청년들이 써볼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얼마 정도 지원을 받으셨죠? 네, 뭐 캐시랑 뭐 소프트웨어 이용 이런 혜택들 다 하면 한 5만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특이한 사례고요.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나 한국 투자 유치에 다들 왜냐면 언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도 영어 잘 하시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답을 좀 해주시죠. 예. 네, 한 우물만 파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라는 질문이고요. 한 우물만 파는 게 또 맞는 사람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무조건 한 우물만 파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해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내가 즐겁지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한 우물 파는 게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저랑 너무 안 맞아요 했을 때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저는 7대3의 비율로 두고서 이렇게 서서히 갈아타라고 강연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일의 비율을 우선은 7로 두고 새로운 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3으로 해서 서서히 준비를 했을 때 이 3의 비율이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33번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국민이 7.5번의 전직이 일어나고 그 중에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가 창업이다. 일반적인 국민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33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그렇죠. 앞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횟수는 얼마 정도 혹시 목표로 하고 계신지? 사실 제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경험의 다양성에는 제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고 또 하나의 일을 했을 때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더 커졌다거나 깊이가 더 깊어졌거나 했을 때 더 큰 영역들을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김진양이 하고 싶은 거, 김진양이 좋아하는 거 계속 앞으로 또 해나갈 생각인데요. 이제 근데 30이 되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앞으로는 비율이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50번 정도. 네. 그래도 많은가요? 기네스북 등재감입니다. 네. 어쨌든 50번 내에서 꼭 대박을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해라고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거수를 하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에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냥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같이 콘서트 하시는 분들 또는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 꿀팁 하나 주시죠. 대한민국에서 향후 5년 내에 이런 창업하면 실패 안 한다. 어려운. 당황하셨어요. 사실 그걸 알면 제가 그걸 했죠. 예. 창업을 실제 해보고 지원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창업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아이템을 100사람에게 주고 똑같은 환경에서 창업을 시켜도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성공합니다. 결국은 아이템에 따라서 창업이 갈리는 게 아니고요. 창업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약간 사기꾼적인 발언이 아닐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이제 창업 입문이라는 교양을 듣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한류 문화가 중국에도 많이 퍼져 있고 일본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스페인 관련된 나라를 고르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스페인어권 국가를 왜 나가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사실 최초 아이템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한 3번 정도 갈아엎었어요. 근데 맨 처음 아이템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원래 만들었었어요. 한 4개월 정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꽤 썼죠. 그때 깨달은 게 잘 모르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팀에 뭐 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당뇨랑 관련된 어떤 업을 하거나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참고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어찌됐건 더 잘하는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힘들었지만 아이템을 접고 이제 그 다음 아이템을 생각할 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한 거의 1년 정도 이제 거주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어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수도에 있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있었는데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뭐 제 강의를 듣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거리 막 10시간, 20시간 걸리는 사람은 아예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는 건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제가 책을 영어 교재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만큼 스페인어로 된 교재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비전도 좀 있었고 또 뭐랄까요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마켓인 거죠. 이제 틈새 시장이라서 아직은 내가 클 때 동안 누가 들어오진 않겠다 싶은 시장을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1등 해보자. 그리고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넘어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아가씨를 사귀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게 아닌지. 나중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예. 자료가 2명 있어요. 대학생 딸 2명인데요. 작은 딸이 창업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혹시나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 고집을 피우면 그때는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될지요. 부모인 엄마로서. 근데 저는 우선은 도전해보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업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마시라는 거. 저는 사실 오늘 이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청년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중장년으로서 다시 한번 정말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하는 시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 스스로가 나 이제 청년이 아니구나 그런 서글픔도 느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